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분야별 환경정책 7번째 주제이죠. 자, 국토환경의 두 번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국토위험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생태 발자국 그리고 통계 지표들을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OECD 주요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했던 성과 또 그 반면에 한계점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제 국토 환경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또 한계점들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자,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저개발 국가의 상태에서 낙후된 국가에서 지금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을 최우선의 목적을 뒀죠.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이런 운동들을 펼쳤죠. 자, 그 과정에서 국토를 먼저 이용하려는 계획들을 많이 세워왔어요. 발전시키려는 계획들을. 자, 그걸 먼저 살펴보고 환경 보존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70년대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수립했던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한반도 남한을 이렇게 개발시켜야지 우리가 이제 잘 살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이제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됩니다. 약간 여러분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드리면 1972년 1차 종합계획은 이런 계획들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느냐? 수도권을 발전을 시킨다. 그리고 대전 충청권, 그리고 대구, 그다음 부산, 영남권, 그리고 광주를 발전시킨다. 라는 계획들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걸 연결시키기 위한 고속도로로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죠. 자, 이렇게 발전시킨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이 70년대 이미 많이 전후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되고 있고 우리 지난 시간 청계천의 모습을 봤죠. 그 사람 살기 힘든 냄새나는 청계천변에 막 불법 무허가 주택들이 이렇게 막 난립이 됐던 상황이었죠. 이걸 막기 위해서 무분별한 성장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한 벨트를 막자라고 해서 서울시도 수립이 됐고 거점 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억제시키는 그린벨트가 다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계획들이 이제 70년대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72년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만 해도 한국이 이런 계획을 수립할 능력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외국에 있는 전문 업체들이 이걸 수립하고 그냥 한국 그대로 따라와서 실행하는 역할만 했던 게 70년 상황입니다. 자, 10년짜리 계획이었어요. 1971년부터 81년까지. 그리고 2차 종합계획을 82년부터 91년까지 수립을 합니다. 자, 요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는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문 박사도 있고 도시계획가도 있고 교통 전문가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 주적으로 만들어서 세웠던 계획이 바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거점 도시들이 있죠. 자, 이때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은 바로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연결한다 라고 발표가 됐죠. 지금도 우리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운전할 수 있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국에 있는 고속도로 중에 유일하게 중간에 신호등이 있는 데가 이 고속도로인 것 같아요. 나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인데 잠깐 멈춰요, 신호등 때문에. 고속도로 같지 않은 고속도로였던 이게 설립된 게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하나 더 만들었죠.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추가로 건설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3차 92년부터 2001년까지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와 그리고 철도망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4차부터 이제 계획이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죠. 1차, 2차, 3차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됐던 토지 이용의 틀들이 이렇게 10년 단위 계획을 통해서 수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차부터는 개발이라는 말이 빠져요. 국토종합계획으로 바뀝니다. 자, 국토종합계획으로 바뀌면서 계획 기간도 20년 단위 계획으로 더 크게 잡힙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 먼저 발표가 됩니다. 그죠? 이제 한국은 그냥 이용하고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땅 국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국토종합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자, 근데 20년이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2000년 처음에 김대중 정부 때 수립했던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부터 이렇게 백두대간 관련된 생태 보존, 그다음 전라도와 관련된 계획들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이고 그 본인 임기 5년이죠,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새로운 국토 이용 전망 계획을 비전을 다시 제시해요. 그래서 수정 계획이라고 발표합니다. 자, 수정 국토 종합 계획을 다시 발표를 해요. 자, 이명박 대통령의 비전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경부고속도로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화된 시대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비전이었습니다. U자 형태로 발전을 시키고요. 이 U자 형태에서 서해안은 신산업 벨트, 그죠? 중국을 대상으로 한 산업화고요. 그 다음에 남해안은 썬벨트, 그죠? 마산, 창원, 부산, 울산 있는 쪽은 바로 태평양으로 수출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육성을 하고요. 동해안 지역은 일본과 러시아로 가는 환동의 에너지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는 5차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발표를 하죠. 자, 2040년까지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우리 영토를 이렇게 개발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보는 것처럼 기존의 서울부터 대구, 부산으로 연결이 되는 이 경부선 축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부터 강릉까지 이어지는 전남, 충청 그리고 강원도를 잇는 강호축, 강원도 호남축을 발전하는 이렇게 X자 형태로 발전시킨다. 그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여기는 너무 발전이 많이 됐다. 이 반대편 X축까지 연결시키겠다라는 게 5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토를 발전시키는 큰 그림을 세우면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도, 대구광역시도, 경상북도도 그에 맞는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국토이용, 국토계획 체계예요. 자, 국토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면 그에 맞춰서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도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자, 이 도종합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북구, 중구, 군위군, 달성군, 시군구, 영덕, 봉화, 경주, 포항 등의 시군구가 시군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중앙정부가 세우는 계획은 뭐 별로 중요치 않아요. 앞에 제가 1차부터 5차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수립했던 국토계획들을 살펴봤죠. 이거 여러분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생활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도시기본계획이에요. 자, 대구가 지하철 3호선을 어디까지 연장할 건지, 혹은 지하철 4호선을 만들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이 경북대 북문이나 정문을 통과할 건지 말 건지. 자, 이게 여러분들의 생활하고 훨씬 더 밀접하죠. 자, 일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계획은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하나 보다. 그렇죠?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거는 바로 도시기본계획. 지하철이 어떻게 되는지 마는지, 내 동네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는지 마는지. 이것 따라서 여러분의 집에 아파트 가격이 1억, 2억, 3억이 그냥 막 뛰게 되죠. 일반 사람들은 이런 국토계획 체계 안에서 중앙정부의 국토계획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차곡차곡 수립이 된 도시기본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국토계획이었어요. 자, 환경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국토를 개발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자, 국토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환경부가 또 수립하겠죠. 자, 여기는 환경보존계획이고요. 자, 국가환경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그러면 대구와 경북이 시도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군의군, 북구, 수성구에서도 시군구 단위의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 위계로 수립을 하는 것 같은데 기간이 10년 단위로 좀 짧죠. 자, 이렇게 매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국토계획하고 이용, 개발계획하고 환경보존계획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계획들, 환경부가 수립하는 계획, 대구시가 수립하는 계획, 수성구가 수립하는 계획, 여기서 국토의 이용계획과 환경보존계획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조율할 수 있는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경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국토종합계획은 여러분들 체감할 수 있죠.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거점 도시들이 발전했던 역사. 자, 반면에 환경계획은 역사도 느려요. 자, 국토개발종합계획은 1970년대부터 수립을 했죠. 자, 환경보존계획은 2000년에 처음으로 만들자라고 논의가 됐고요. 이때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명시가 됐어요. 자, 그리고 3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우리 2005년부터 이제 본격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됐는데 이때도 이제 논의가 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2006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발표가 됩니다. 자, 10년 단위의 국가보존계획이니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논란을 거치면서 오랜 준비 끝에 2002년부터 2006년에서야 겨우 발표됐던 1차 대한민국의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보게 되면 자, 비전은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자, 우리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관계에서 배웠던 것처럼 상충되지 않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적은 한반도의 자연 생활 환경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 좀 잘 잡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목표의 첫 번째가 바로 한반도의 환경 용량. 그렇죠? 우리 국토의 면적은 제한되어져 있죠. 생태 발자국 추월하지 않아야 되죠. 이 환경 용량이 제한돼 있고 이거를 침해하지 말자. 보존하자.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가급적 이 환경 용량을 늘려나가자. 확충하자. 라는 목표가 수립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2006년 늦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1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비교적 잘 수립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이러니한 충돌이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제시했던 저탄소 녹색 성장 얼마나 이제 황당하게 등장하게 됐는지는 우리 수업 시간에서 설명을 했고, 자, 이 논문에도 보면 우발적으로 등장해서 법률이 되어버렸다, 고착화돼 버렸다라는 설명을 이 논문에서 한 바가 있죠. 자,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언하고 법률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방향하에 국토관리와 관련해서 녹색국토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니까 그럼 당연히
한반도의 국토 관리도 녹색 국토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녹색 국토는 법률이나 아니면은 행정규칙이나 정부의 정책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녹색 국토, 뭐 용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세부 내용을 보면 환경 용량 개념이 빠져 있어요. 우리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생태 용량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었던 것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경 용량이 사라져 버립니다. 단순하게 녹색 국토란 어떻게 정의가 되어져 있느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뭐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갔어요. 환경 용량은 안 들어가져 있죠. 그냥 좋고 좋은 것입니다. 자, 더 황당한 거는 이 법률에 보면 국토 관리의 원칙을 국토는 녹색 성장의 터전이며 공간이니까 터전이죠. 그 결과에 전시장이다. 아, 이거 좀 이상하죠. 전시장은 쇼룸이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곳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죠. 야생동물들의 서식처죠. 우리 국토를 전시장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자, 그리고 개발 보존하는 곳이다. 생태 용량도 없어졌고 그냥 단순한 전시장으로 바꿔버린 게 이명박 정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했다 그랬죠. 환경 용량 개념이 빠진 상태에서 수정된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자, 이 수정된 4차 국토종합계획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 내용을 보면 바로 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 국토, 녹색 국토를 넣어놨어요. 좋은 얘기들만 들어가 있죠. 경쟁력 있고 품격 있고 세계로 가는 국토 내용이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국토. 환경 보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한 국토에 환경 용량 개념이 빠져 있죠. 환경 용량을 보존한다는 개념은 없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개념은 들어가 있죠. 그죠? 기존의 대통령들처럼 경부고속도로 X자 내부가 아니라 바닷가 중심으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중심으로 발전시킨다. 바로 세계를 향한 열린 국토 개념은 잘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환경 국토라는 개념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게 이제 수립이 됐던 게 한국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명박 정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사항들이고요. 청와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기존의 1970년부터 2000년까지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막 발전하면서 난개발이 됐다. 심지어 과다하게 개발이 됐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 실무 차원에서의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자, 당시 국토종합계획, 도계획, 시군구 계획이라는 기본적인 체계가 있고요. 자,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개발지구 계획들이 있어요. 얼마나 되느냐? 1550여 개의 개발지구 계획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광역권 계획, 접경지역 계획, 수도권 정비 계획, 특정지역 계획, 개발 촉진지구 계획 등등. 네, 지역 계획들이 있고요. 부문별 계획도 있습니다. 항만 계획, 공항 계획, 도로 계획, 수자원 장기공학 계획 등등. 여러 계획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각종 종합개발 계획들을 다 합하면 자, 여기 도종합계획과 시군구 계획은 다 면적을 합하면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하고 100% 딱 맞아요. 그죠? 17개 광역시도, 220개 기초자치단체 합하면 100%가 맞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계획들, 별도의 개발 계획들을 다 합하면 국토 면적의 1.2배가 돼요. 너무 많다. 과개발 상태다. 무분별하게 개발된다. 라는 문제의식을 정부도 갖게 됩니다. 2010년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이게 너무 난개발돼 있다. 이걸 정리하자. 대안은 뭐냐? 바로 계획평가제를 만들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스템을 싹 뜯어 고친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각종 개발의 법률적 근거가 됐던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지역개발로 합치고 그리고 개발 사업으로 합치고 이걸 다 합쳐서 통합 정리하겠다라는 비전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난개발과 과개발의 문제는 좀 해결이 되겠죠. 다만 국토부가 2010년도에 고민했던 이런 고민들은 좀 정리는 돼요. 하지만 개발 잠재력만 고려했을 뿐이죠. 전체 국토 면적의 1.2배. 환경 수용력 개념은 역시나 환경 보존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누락된 상태가 당시 국토부의 고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국토의 개발과 보존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는 한국만 겪는 건 아니죠. 다른 나라들도 겪게 되겠죠. 독일이나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해외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독일이고요. 자, 여기는 독일 환경부의 홈페이지인데요. 자, 독일은 연방제 국가예요. 그렇죠? 연방정부가 있지만 주정부가 따로 있고 주정부에서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환경보존 계획들을 수립을 해요. 심지어는 국토 이용 계획도 연방이 하지 않고 그리고 주정부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공간을 개발할지 보존할지 계획은 전부 다 주정부에서 수립을 해요. 연방정부는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가 알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도 위계가 있겠죠? 주가 있고 뭐 카운티가 있고 지자체가 있게 되겠죠? 공간적 축적의 범위도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이 각각의 위계에 따라서 공간 개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생태 계획 두 가지가 같이 수립이 돼서 주정부는 자신의 주 범위 안에서 개발 계획, 발전 계획, 그 다음에 생태 보존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요. 그럼 지자체도 토지 이용 계획과 생태 계획을 같이 수립합니다. 좀 충돌이 안 발생하겠죠? 자, 독일은 이렇게 토지의 개발 계획과 보존 계획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수준, 레벨 따라서 각자 호환성을 높이면서 조화롭게 수립을 해나갑니다. 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시의 공간 생태 계획, 생태 보존 계획. 자, 자신의 도지를 보니까는 이렇게 녹지도 있고 야생동물도 있고 이런 곳들은 보존해야겠다. 그럼 여기는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나간다. 여기는 상업지구를 만들고 여기는 뭐 아파트를 짓고 여기는 축구장을 짓고 이렇게 생태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을 충돌하지 않게 적절히 호환하게 만드는 게 독일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영국을 보도록 할까요? 자, 영국은 뭐 독일과 마찬가지로 공간계획은 지방정부, 카운티, 자치구에서 수립을 해요. 자, 그럼 독일은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영국의 중앙정부는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해요. 아, 국토개발계획, 철도를 많이 하세요. 고속도로는 로드킬 되니까 조심하세요. 지금은 온실가스를 좀 꼭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런 지침들을 중앙정부가 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지방정부는 이거를 따릅니다. 중앙정부인 환경부나 의회에서는 각종 지침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카운티 자치구에서는 이걸 다 반영을 해요. 자, 근데 이거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고요. 가이드일 뿐이고요. 강제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 강제력을 지녀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가 얘기했던 나 환경 보존하세요, 로드킬 방지하세요 라고 하면 정말로 그걸 해요. 자, 만약에 안 하면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안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하지 못하고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따라야 됩니다. 실질적 강제력을 지니는 게 영국의 국토관리 체계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앞에 독일이나 영국이 국토관리 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지역 중심으로 수립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국가예요. 한국과 유사하게 프랑스는 지방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권한들을 가지고 막 계획들을 수립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런데 프랑스의 특징은 국토와 환경을 통합합니다. 자, 이거를 독일도 통합했죠. 독일은 어디서 하느냐?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 지역 차원에서 통합하는데 프랑스는 중앙 차원에서 통합을 해요. 자, 어떻게 통합하느냐? 자, 한국은 국토 이용부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있고 서로 대립이 되죠. 중앙에서. 프랑스는 그걸 합쳐버려요. 자, 2007년에 생태 지속가능발전 교통주거부를 합쳐버렸어요. 2007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자, 부처가 이렇게 돼요.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이 부처는 한국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 자, 생태부는 바로 한국의 환경부죠. 국토교통부, 주거부, 자, 건설교통부. 이걸 다 합친 것만큼 커요. 자, 2007년 프랑스는 이렇게 국토와 환경을 통합한 부처를 출범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프랑스는 이후에도 부처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2007년부터 2007년에 생태 지속가능 발전 교통 주거부였던 게 2012년에는 생태 지속가능 에너지부로 바뀝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환경부, 그리고 에너지부는 우리 한국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합친 것과 같아져요. 2016년에는 환경에너지해양부, 한국으로 따지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세 개 부처를 합친 거죠. 2017년에는 생태연대전환부였고요. 2020년에는 생태전환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국토 이용과 환경 보존을 전부 다 합친 형태의 부처를 만드는 게 독일의 특징입니다. 자, 그 뒤로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프랑스의 이 조직 부처 체계는 심지어 이렇게 위키백과사전도 잘 못 따라갈 정도인 것 같아요. 이름도 지금 이제 환경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름이 계속 통합된 이제 복합적인 부처 형태로 논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전환부라고 하는데 연대, 사회,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보면 생태전환, 에너지, 기후, 그다음 위험 예방부. 한국으로 치면 환경부, 산업통상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일부 기능까지 다 포함된 이런 통합적인 부처를 운영하는 게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의 또 다른 특징은 이런 통합적인 논의, 2007년에 환경과 국토 이용을 통합할 때 환경 그르넬법, 그르넬 환경법을 마련을 했고요. 이거는 생태 환경, 그다음 국토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을 마라톤처럼 진행을 했고요. 이게 진행됐던 지역이 바로 그르넬이라는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 보이는 이 지역에서 진행이 돼서 이 지역 명칭을 따서 그르넬 환경법이라고 걸려서요. 환경과 지역개발, 경제사회를 통합하는 논의를 마라톤처럼 막 진행을 했다. 자, 그 결과의 산물이 아까 같은 부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의 사례를 정리를 한번 종합을 좀 해보면요. 그래야지 이제 한국적인 함의를 외국은 저렇게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으니까 자, 외국의 사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독일은 국토환경계획의 주체가 지방정부예요. 하지만 지방정부가 그 위기에 따라서 광역, 기초, 그 단위 따라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요. 어차피 대구니까, 어차피 지역이니까. 영국도 지방정부가 주도하긴 하지만 국가가 지침을 마련해서 유도를 하죠. 연계하세요 라고 유도하면 따릅니다. 자, 반면에 프랑스는 지방자치적이지 않고요. 중앙정부가 굉장히 강력해요.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통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프랑스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의 국토환경 관리에서 이제 시급한 문제는 2006년까지만 해도 1차 환경종합계획만 해도 수용력 개념이 남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 수용력 개념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한국의 국토환경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은
먼저 환경 용량의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유사한 개념으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수질오염 총량제. 한반도에 있는 4개 있는 큰 강에서 수질오염을 이 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게 총량을 관리하는 것들이 도입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다행히 이제 총량, 환경 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은 지금 갖춰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봤던 우리 국토 이용 종합계획이 있고 환경보전 계획이 있는데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이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과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이게 또 똑같은 위계적 체계를 만들어내요. 자, 이 둘이 서로 조율이 안 됐죠. 용량 개념도 없었고요. 자, 근데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명확해요. 자, 이때까지는 탄소중립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총량 개념을 되고 있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던 뭐 땅을 파헤치건 아니면 야생동물을 보호하건 다 상관없어요. 자, 이 계획은 무조건 온실가스량은 총량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탄소중립기본법 하에서 이제 환경 용량 개념이 그래도 도입된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차적으로 두 개의 계획이 있죠. 자, 두 개의 계획 중에 어떤 게 힘이 더 세냐? 자, 이 계획이 훨씬 더 힘이 세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중앙정부의 국토계획보다 여러분 도시기본계획이 여러분 집 앞에 지하철이 지나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동네 부동산 가격을 1억, 2억, 3억 바꾸는 데 영향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랬죠. 자, 국토개발계획이 힘이 세다 보니까 환경보존계획을 지키질 않아요. 무시를 해요. 자, 근데 앞에 우리 독일이나 프랑스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먼저 보존할 구역들을 채우겠죠. 베를린이나 프라이부르크나 여기는 꼭 지키자. 그럼 나머지 이쪽은 개발하자. 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먼저 환경 보존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 나머지 개발 가능한 공간들에 대해서 공장을 지을지 학교를 만들지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올바른 순서겠죠. 그렇죠? 절차적으로 환경 보존 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가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또 원칙입니다. 자, 끝으로는 프랑스처럼 부처를 통합할지 말지는 그건 뭐 대통령 임기 따라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한국도 국토환경부를 만들지, 지속가능부를 만들지, 뭐 기후변화 연대부를 만들지, 생태전환부를 만들지, 이거는 이제 각 정부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자,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의 국토이용 관리의 모습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국토라는 잘못된 용량이 빠져버린 개념이 등장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자, 이런 제안들이 계속 전문가들 차원에서는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별로 뚜렷한 방향 제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요거 하나 도입된 게 다네요. 근데 이것도 세 번째, 여기 둘 간의 관계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세 번째가 도입이 되면서 아직도 좀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국토환경관리계획 어떻게 환경 용량 개념을 반영해 나가고 그리고 이걸 체계화시키고 실행력을 담보할 것인가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국토이용 보존으로 이원화된 체계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부터 국토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해 왔고 달성했던 성과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뒤늦게 환경부가 한반도의 생태계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충돌되면서 이게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자, 그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 성장을 하면서 엉뚱한 이제 용량 개념이 배제됐던 녹색 국토가 나와서 또 혼란을 만들고 있다. 자, 앞으로 향후 진행돼야 될 것들은 이걸 법제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봤죠. 자, 오늘 수업까지 여러분들 국토환경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환경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다 발생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정책이 아니라 아예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있어요. 바로 영향평가라는 제도고요. 그 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어떤 논란이 있었고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